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자작살롱의 저는 마담 자작입니다. 오늘은 타인에게 말걸기 3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번 겨울은 코로나와 이상기후 사이에서 영 수상하고 괴괴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눈이 많이 오는 제천에 가면 가로수 대신 길거리에 늘어선 커다랗고 듬직한 눈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이제는 어딜 가도 마스크를 쓰고 잠재적 바이러스 복용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모습만 보입니다. 겨울이 뭐 이렇노 하다가 2월이 더 가기 전에 대게나 먹으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울산 대게는 커서 대게가 아니라 다리가 대나무를 닮아서 그렇다네요. 저만 몰랐나요? 지난주 눈보라가 칠 때 대나무가 미끈한 몸통으로 눈바람을 맞는 걸 보았습니다. 대나무는 위에 마디가 크는 게 아니라 모든 마디가 한꺼번에 자라기 때문에 생장 속도가 아주 빠른 나무인데요. 대나무는 멀찌감치 서 있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낭만적이고 듬직합니다. 하얀 눈밭 속에 푸르른 대숲이 그립습니다. 오늘은 타인에게 말걸기 마지막 3부를 할 텐데요. 갑자기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섬뜩한 드라마 제목도 떠오릅니다. 타인과의 거리가 멀 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외롭죠. 타인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도 당황하고 두렵습니다. 과연 타인이란 무엇입니까? 어쩌면 타인은 또 다른 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밝은 얼굴, 더 맑은 목소리를 하는 여자와 그 여자를 보면서 사랑의 허위를 다시 깨닫고 외로운 개인으로 돌아가려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크로키는 에곤 실레 드로잉을 콜라주 했는데요. 에곤의 분위기에서 타인에게 말걸기 마지막 부분을 즐겨보시죠. 타인에게 말걸기 3부. 다음 해에 나는 또 한 번 직장을 옮겼다. 월급도 많아졌고 직급도 올랐다. 앰플을 마란츠로 바꾸었고 건강진단 때 간이 조금 나빠졌다 하여 말보로에서 마일드 세븐으로 바꾼 것. 그리고 2달 전부터 아침마다 실내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을 하기 시작한 것이 또 다른 변화라면 변화였다. 월풀 빨래방에서 내 영국제 버버리 머플러와 보세 이미테이션 머플러가 바뀐 일과 갑작스러운 출장 때문에 레닌필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 R석 티켓을 썩힌 것, 아래층 집에 배수관이 막히는 바람에 내 집까지 목욕탕 물이 넘쳐서 키스 헤링의 화집이 다 젖어버린 것 등 몇 가지를 빼고는 모든 것이 대체로 단조로웠다. 단조로움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최상의 생활이었다. 그녀를 다시 만나는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이번에는 그녀 역시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굳이 내 눈앞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새로운 사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세일러복을 연상시키는 긴 넓은 블라우스에 주름 치마를 입고 있었다. 퇴폐적으로 보이던 머리 모양을 어느새 생머리로 길게 길러서 어깨 위로 내려뜨린 것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문학소녀 티를 잔뜩 낸 모습이었다. 차림이 그래서인지 지난번에는 전갈 같아 보이던 왼쪽 뺨의 흉터도 개찌렁이 모양으로 약간 뭉개져 있었다. 과연 그녀가 사랑에 빠진 상대는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문학창작 강사였다. 신문사 건물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내가 친구의 기사 마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그녀 역시 애인의 강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녀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새로운 애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2달 전 그녀는 뜻한 바 있어서 문화센터에 등록을 하러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광자에는 이미 수강생이 꽉 차 있었다. 마침 사무실에 나타난 한 친절한 남자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냥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해석처럼 운명적 사랑의 예감이 그녀가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한 그 친절한 남자가 바로 앞으로 들을 문학 강좌의 강사라는 걸 알고 그녀는 곧바로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람은 나한테 책을 자주 빌려줘. 자기가 읽고 좋았던 책이라면 꼭 나도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싶어지는 거잖아. 그녀는 남자가 빌려주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 책 속에서 남자의 흔적을 찾는 일에 더 열심인 것 같았다. 책갈피에 떨어져 있는 그 남자의 머리카락이나 침 묻힌 자국은 물론이고 남자가 밑줄을 그은 곳, 읽다가 잠시 접었던 곳을 유심히 살피는가 하면 특히 여러 번 읽은 부분이 어디인가 하고 책 밑바닥의 짙게 더럽혀진 부분까지 샅샅이 탐색한다고 하였다. 그녀는 그 분석의 결과를 내게 알려주기도 했다. 그 사람은 주로 소설을 많이 읽어. 섹스 장면에서 한 번도 책장이 접힌 적이 없는 걸 보면 그런 데서는 절대 책장을 덮지 않는 거야. 강의 때도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은 허위의식 같은 걸 싫어하고 성을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남자는 리버럴할 뿐 아니라 지적이고 감수성이 뛰어난 남자였다. 양복을 자주 입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양복에 붙어있는 그 많은 주머니들을 마다하고 와이셔츠의 가슴 주머니에 담배를 넣는 데 반해 그는 양복 저고리 안쪽의 작은 주머니에 담배를 넣는 습관이 있었다. 평범한 것과 정형적인 것을 거부하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주 쓰는 펜은 검은 플러스 펜인데 문장이 잘 이어지지 않을 때마다 펜 꽁지를 잘근잘근 깨무는 버릇이 있으며 그녀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이 결핍돼 있다는 단적인 증거였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일 거라고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결혼한 남자야? 내가 묻자 그녀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질문에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듯이 곧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바로 남자의 아내에 대한 험구였다. 그 사람 와이셔츠 소매 같은 데를 보면 거무죽죽한 것이 손빨래한 옷은 아니야. 무식하게도 세탁기에 세제를 듬뿍 풀어서 대충 때를 벗겨낸 거라고. 그래도 다림질이 잘 돼 있는 걸 보면 게으른 건 아닌가 봐. 하긴 분명히 못생겼을 텐데 게으르기까지 해봐. 아무리 그 사람처럼 인격적이고 참을성 많은 성격이라도 10년 넘게 데리고 살았겠어? 10년 넘게? 그럼 남자 나이가... 물론 나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녀는 남자를 위해서 하는 일도 많았다. 남자의 강의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이곳에서 남자를 기다렸으며 지난주에 강의를 마친 남자가 시장에 하는 것을 보고 깊이 반성하여 오늘은 이렇게 샌드위치를 싸왔노라고 옆자리에 놓인 커다란 가방을 툭툭 쳐 보이기도 했다. 남자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일을 앞질러서 하고 다니는 셈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여자에 대한 취향도 다 조사해 놓았노라고 말했다. 오전에 멀쩡했다가 오후 늦게 갑자기 비가 오는 날까지도 남자가 미리 우산을 챙겨 온다는 점에 차가 나요. 그날부터 텔레비전에서 일기예보를 하는 여자 아나운서들을 모조리 체크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다음 주일에 그중 한 아나운서가 말했던 날씨에 대한 농담을 남자가 강의 시간에 그대로 인용하더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 여자 아나운서의 말투나 화장법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은 득이 만면했다. 혼자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바람에 나는 그녀의 말이 논리에 맞는지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쉼표를 찍을 약간의 휴식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다. 기다리던 친구가 커피숍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겨우 그녀의 말을 끊을 수 있었다. 내가 일어서자 그녀는 내 소매깃을 붙잡았다. 위를 올려다보는 큰 눈이란 자칫 슬퍼 보이기 쉬운 데다
그녀의 간절한 표정이 그럴싸했기 때문에 나는 하마터면 그녀가 나와 가까운 사람인 듯이 느낄 뻔했다. 그녀가 말했다. 차값은 내가 낼게. 그냥 나가. 바라보고만 있는 나에게 그녀는 나 돈 많아 하더니 정 못 믿으면 할 수 없다는 듯이 짐짓 쾌활한 몸짓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고는 그 안에서 지갑을 꺼내 흔들어 보였다. 그녀가 약간 과장되게 흔드는 바람에 지갑 안에서 공중전화 카드 하나가 떨어졌다. 이상하게 그녀는 상당히 당황하는 눈치였다. 그 카드를 황급히 집어넣으려고 접힌 지갑을 펼쳤을 때 나는 그녀의 지갑 속에서 좋게 너덕게는 되어 보이는 공중전화 카드를 보았다. 그 사람한테 전화할 때 쓰려고 통화하다가 끊어지는 게 싫어서 넉넉히 여러 장 갖고 다녀. 그녀가 변명했다. 집이 시외인 모양이지? 그녀는 돌연 멍한 표정으로 나를 뻔히 쳐다보았다. 몰라. 모른다고? 아직 전화번호를 몰라. 그럼 아니야. 같이 자긴 했어. 그녀가 너무나 단호하게 발음했기 때문에 그 말은 마치 마땅히 치러야 할 의무는 다 치렀다는 뜻으로 들렸다. 순서에 의해서 자기 앞에 다가왔을 뿐인 검표원에게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제풀에 발끈하는 기차 승객 같기도 했다. 먼 곳에 불빛을 향해서 온몸에 생채기가 난 채 밤새 산길을 더듬어가는 나그네가 있다면 그 순간 그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을 듯도 싶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불빛을 향해 가고 있는 간절한 희망. 그 불빛이 허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르지만 밤길 속에서 불안이란 곧바로 절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표정은 무엇보다 자기를 믿어야만 한다는 안간힘으로 단호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시간이란 하루나 일주일 혹은 한 달을 단위로 하여 한 묶음씩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단조로움 속에서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다. 만날 수 없어 불안한 애인이나 이루지 못할까봐 조바심 나는 희망 따위의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처음부터 포기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따금 외로움 비슷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스포츠 센터의 푸른 풀 속에 뛰어들거나 말러의 교향곡을 듣거나 혹은 이튿날 아무런 뒷맛도 남기지 않는 그저 그런 여자친구와 밤을 보내는 정도로 쉽게 가셔졌다. 가끔 그녀를 생각했다. 담배를 꺼내며 언뜻 내 손이 와이셔츠 가슴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도. 아주 가끔. 참 나는 담배를 다시 말보로로 바꾸었다. 말보로에서 마일드 세븐에서 다시 말보로로. 남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그것이 사소한 아이디어로서 내 단조로움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멋진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나는 아침 이른 시각에 낙원상가 앞을 지나게 되었다. 가려고 하는 거래처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차를 인도 쪽으로 바짝 붙이고 엑셀러레이터를 천천히 밟으면서 간판들을 살피고 있었다. 신호 대기에 걸려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였다. 길가의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무심코 눈에 들어왔다. 아마 골목 어딘가의 여관에서 밤을 보내고 나온 모양이었다. 여자는 앞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듯 했다. 보행 신호인데도 길을 건너지 않고 멍청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헐렁한 치마 위로 내놓아진 남방 셔츠에 아래쪽 단추가 떨어져 나가 옷자락이 배꼽 근처까지 벌어져 있었는데 그런 옷 매무새나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흐트러진 몸가짐이 영 무신경하고 둔해 보이는 여자였다. 지난밤 저 여자의 몸을 더듬었을 남자는
아마 절박함이나 따스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를테면 상대가 저 여자가 아니라도 무방한 그런 종류의 배설에 가까운 정사를 치렀으리라는 짐작이 어렵지 않았다. 바람이 좀 부는 날씨라서 단추가 없는 여자의 남방 셔츠가 자꾸 들쳐졌으므로 자기가 밟고 서 있는 휴지 조각만큼이나 구겨지고 지친 모습인 여자는 느리게 한쪽 손을 들어서 남방 셔츠의 앞섭을 붙잡았다. 그러다 문득 여자는 자기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손가락에 허연 휴지가 말라붙어 있었다. 손톱으로 긁어보려 했지만 지난밤 사랑 없는 남자의 정액으로 점착된 그 휴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더니 휴지가 붙은 손가락을 옥수수를 먹듯이 이빨로 긁어대기 시작했다.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던지 잇몸을 드러낸 그 자세로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차를 출발시키며 정면에서 보니 어디서 본 듯도 싶은 여자였다. 그날도 일진이 나빴다. 결국 거래처를 찾지 못해 전화를 2번이나 해야 했고 힘들게 찾아가 보니 만날 사람이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다. 거기에서 나와 보니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차를 세워 놓았던지 누군가 타이어에 펑크를 내므로써 화풀이를 해 놓았는가 하면 자리를 비운 사이 새로 들어온 카피라이터 하나가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파일 하나를 몽땅 날려버렸다. 담배가게에 말보로가 다 떨어져 하는 수 없이 마일드 세븐을 사야 했다. 나는 담배를 끄고 옷을 갈아입었다. 어쨌든 그녀가 이렇게 병원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장소에서 불러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면 싶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다. 여자 진행자의 목소리는 나긋하고 매끄러운 나머지 귓속에 들어오는 즉시 흘러나가버리고 있었으며 남자 초대 손님의 목소리는 전문성과 소신에 가득 차서 웅웅거렸다. 여자 진행자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고지할 때는 잠옷 침통한 목소리더니 바로 다음 순간 다행히 오늘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밖에 되지 않네요, 선생님. 정말 다행이지요? 라고 할 때는 재빨리 기쁜 어조로 억양을 바꾸었다. 나는 다행이라는 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다. 대체 누구한테 다행이라는 뜻일까? 살아남은 사람, 이를테면 라디오를 듣기 전까지는 내가 교통사고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나까지를 포함해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다행이겠지만 그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목소리라는 게 원래 아무 상관없는 대다수의 사람이 듣기에는 객관적으로 들리는 점이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저 여자 진행자처럼 필요에 의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도록 훈련을 받기도 한다. 그녀가 마침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인 채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왼쪽 뺨의 흉터를 보고 6인 병실 안에서도 쉽게 그녀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녀의 병상 주위는 물 주전자 하나 없이 썰렁했다. 내가 침대 시트를 끌어올려서 그녀의 드러난 한쪽 발을 덮어준 것은 거의 무의식적인 동작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다. 올 줄 알았어. 나는 누가 나를 반기는 것은 질색이다. 그 반가움에 갚할 일이 귀찮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차라리 실망시키는 쪽을 택하곤 하는데 그녀에게 내뱉는 말 역시 퉁명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교통사고라니까 병원비 때문도 아니겠고 나한테는 왜 연락했지? 그녀는 기운 없는 가운데에서도 약간 깔깔 소리를 냈다. 네가 곁에 있어줬으면 하고. 무슨 소리야? 전에도 말했잖아. 난 수술이 무서워. 무서워서 날 찾았다는 거야?
나는 이 병실에 들어선 것을 이미 후회하고 있었다. 아플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난 깨어나는 일이 무서워. 그녀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 느낌 알아? 어디선가 아련하게 소리가 들려. 기계 소리 아니면 발소리, 문소리, 사람의 목소리. 그 중에 어떤 한 소리를 듣고는 깜빡 의식이 돌아오는 거야. 그때 정말 무서워. 꼭 아주 낯선 세상에 막 태어난 순간 같아. 생각해봐 얼마나 두렵겠어. 아주 낯선 세상이란 말이야. 아직 완전히 마취가 안 풀려서 온몸이 꽁꽁 묶인 것 같이 꼼짝할 수가 없는데 간호사들은 그 낯선 세상에 어울리는 아주 낯설고 무심한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며 휴가 날짜를 조정하고 있어. 미치도록 아파도 좋으니 빨리 마취해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외치고 싶은데 나 혼자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야. 왜 있잖아. 지금 꾸고 있는 악몽에서 빨리 깨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 꼭 그런 때 같아. 사실 난. 애써 말을 이으려고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아침에도 그래. 아침마다 깨어나는 순간이 무서워.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는 배시시 웃었다.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하는 거야.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순간 조금 전까지 절박함은 간데없고 그녀의 웃음에는 언젠가처럼 이 상황에서 도무지 얼토당토하는 교태가 떠올랐다. 그것을 보자 나는 어쩐지 그녀의 다음 말이 분명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내 동작을 따라 눈을 위쪽으로 치뜨며 그녀는 그러나 기어코 이렇게 말을 맺는 것이었다. 그 상대는 너일 거야. 병실을 나오려던 나는 운 나쁘게도 그녀의 링거를 바꿔 끼우러 들어오던 간호사와 마주쳤다. 내게 전화를 걸었던 장본인인 듯 여자는 오셨네요 하면서 아른 척을 했다. 호기심이 많거나 수다스럽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지 간호사는 나와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그녀의 상태에 대해 원하지도 않은 설명을 늘어놓았다. 인대가 끊어지고 무릎뼈가 으스러지긴 했어도 석 달쯤이면 깁스도 풀고 목발에서도 해방될 거라며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원무과 직원을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거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도 했다. 간호사는 또 조금 전 라디오의 여자 진행자처럼 그만하기 다행이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했다. 그러고 보니 매끄러운 말씨도 좀 비슷한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는 나와 그녀를 향해서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는 천사의 미소나 되는 듯한 의미심장한 웃음을 던진 뒤 병실을 나갔다. 아까부터 내 머릿속에 들어차 있던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나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후회를 더욱 강력한 것으로 만들어주면서 내 등 뒤에 대고 그녀가 말했다. 내일 또 올 거지? 뭐? 내 목소리에 충분한 짜증이 섞여 있음에도 아랑곳 없이 그녀는 명랑했다. 오히려 내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그녀를 더욱 즐겁게 하기라도 한 듯 그녀는 깔깔 웃었다. 그때 말이야. 그녀의 검은 눈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 산부인과에 따라가 달라고 처음 찾아갔을 때 왜 하필 너였는 줄 알아? 왜 그랬는데? 네가 친절한 사람 같지 않아서야.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았어. 담배를 꺼내려고 주머니를 더듬다가 나는 그녀가 잘 관찰했듯 대부분의 남자들이 와이셔츠 가슴 주머니에 담배를 넣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만약 병원에 따라가 준다 해도 너한테라면 신세진 느낌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지. 남의 비밀을 안 뒤에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정 같은 것. 그런 것을 나눠주지 않을 만큼 차갑게 보였기 때문이야.
난 네가 좋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냉정한 말이야. 그게 너무 편해. 너하고는 뭐가 잘못되더라도 어쩐지 내 잘못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불을 붙이려던 나는 이곳이 병실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닫고 담배를 도로 담뱃갑 안에 집어넣었다.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이제 보니 그녀의 벌어진 눈속은 꽤 깊었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너도 겁이 나서 피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뺨 위의 흉터가 함께 끌려다니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그 흉터는 몇 억 년 전의 사암 속에서 발견된 연체 동물의 화석처럼 이미 사라져버린 삶의 어렴풋한 흔적을 느끼게 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지었다는 택시가 사력을 다해 급정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녀가 원했던 죽음과 절망을 유보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 택시 운전사도 나처럼 그녀를 만나서 일진이 나빴던 것만은 틀림없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끊어지려는 순간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러나 저쪽에서는 깔깔대는 웃음소리만 들려왔다. 점을 쳐볼 필요도 없이 역시 잘못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소리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고는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의 습관대로 먼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며 나는 샤워바스가 엎질러져 있지 않은지 타월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젖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다. 샤워를 마치고 폴로 조깅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냄비에 정량의 물을 붓고 조심해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냉장고에서 저칼로리 우동을 꺼내 봉지를 찢을 때도 성급히 귀퉁이를 크게 찢어서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생각해보니 전화 속의 목소리가 그녀의 목소리였던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끓는 물 속에 액상 수프를 넣었다. 내가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걸까? 냄비 안의 우동 수프가 뭔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다. 간장색이 배어 나오기 시작해야 하는데 건조된 파 부스러기가 둥둥 떠다녔다. 액상 수프가 아닌 분말 수프를 먼저 넣은 것이다. 나쁘게 정해진 일을 피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언제나 내 머릿속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말이 떠오르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나는 단조로움을 원한다.